여러분, 혹시 명절 아침 식탁에서 빈 접시 하나를 보며 울컥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떠난 후 형제들과 연락 한 통 없는 그 적막한 순간 말입니다. 최근 한 62세의 남성의 사연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앞으로는 우리끼리라도 꼭 보자고 서로 손을 잡았던 형제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고민만 하다 결국 빈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답한 60대 이상이 무려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 각자 다른 삶, 그리고 결혼 이후 달라진 우선순위가 관계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죠. 그런데 이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멀어진 형제나 자매가 한 명쯤 떠오르지 않나요?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언젠가 정말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72세의 박영수 씨는 올해 설을 혼자 보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층 주택,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 냄새를 함께 맡을 가족은 없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명절마다 북적였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둘째 아들 가족, 부산에서 올라오는 막내딸,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부모님,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다. 영수 씨는 지난 겨울 아내를 떠나보냈다. 그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과 한 딸은 서로 손을 잡고 약속했다. 아버지 혼자 두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꼭 자주 보자.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 약속은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겨우 석 달이 지나자 연락은 줄었고 반년이 지나자 완전히 끊겼다. 명절이 다가오자 영수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애들이 알아서 연락하겠지.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 침묵은 차라리 소음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삶은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생활비는 두 아들과 딸을 각자의 삶에 붙잡아 두었다. 둘째 아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대출이자에 허덕였고, 막내딸은 아이 둘의 학원비 때문에 명절 차례상은커녕 자신의 가정 유지조차 벅찼다. 아버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설 전날 받은 막내딸의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그 문자 속에 죄송해요라는 단어가 영수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명절 아침, 영수 씨는 혼자 상을 차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낡은 수저 세트 중 하나를 꺼내고 아내 자리였던 곳에는 빈 접시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자신 앞에도 접시 하나, 단 2개의 접시가 놓인 식탁은 쓸쓸함을 넘어 이제는 익숙한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영수 씨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인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국물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 영수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인천항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며 새벽 4시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삶을 30년 넘게 버텼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허리와 무릎이 다 망가질 때까지 일했고 퇴직금의 절반은 둘째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막내딸의 전세 보증금으로 썼다. 그래도 애들이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노후의 현실은 그 믿음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다. 설 다음 날
영수 씨는 혼자 차를 몰고 부모 산소에 들렀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혼자야. 애들도 바빠서 못 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떠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형제자매와 싸워도 결국 모였다. 제사, 생신, 안부 인사 그 모든 연결고리가 부모님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끈이 사라지자 형제도 자식도 모두 먼 사람이 되어버렸다.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텅 빈 집을 생각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식들 전화가 끊이지 않던 그 기계가 이제는 거의 울리지 않는다. 혹시 몰라 이번 명절을 위해 새로 산 전기 주전자도 미리 사둔 과일 상자도 결국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외로움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이 겪는 현실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 사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답한 60살 이상 노인이 10명 중 7명을 넘어섰고 명절을 혼자 보내는 고령층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녀와의 만남이 줄어드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명절이 더 이상 가족의 시간이 아니라 부담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올봄, 영수 씨는 또 한 번 혼자 생일을 맞았다. 작은 케이크에 초 하나만 꽂고 불을 끄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가족은 사라진 걸까?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막내딸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다. 혹시 지금도 바쁘겠지.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채 케이크의 촛불은 이미 꺼진 채로 식탁 위에 남았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흔하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자매가 남처럼 변해가는 것. 경제적 부담과 시간의 벽이 가족을 갈라놓는 것. 그리고 명절 아침 빈 식탁 앞에서 혼자 국을 뜨는 노인의 모습. 이 장면은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년, 아니 매일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8세 김명환 씨는 매년 설날마다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큰 방에는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딸이 함께 전을 부친다. 명절이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 김명환 씨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참 복받은 노인 같아. 명절마다 이렇게 북적이니 외롭다는 게 뭔지 몰라. 하지만 이 풍경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명환 씨는 젊은 시절 철도공사에서 근무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이 30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명절마다 직접 형제들을 챙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스스로 제사와 가족 모임을 이어갔다. 누군가는 이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의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었다. 김명환 씨는 50대 중반부터 가족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다. 당시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 때 그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대신 안정적인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남는 돈은 가족과 함께하는 데 썼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 신념이 그의 선택을 지배했다. 명환 씨가 환갑이 되던 해 그는 작은 전환점을 만들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나면서 형제들 사이에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상의해 가족 기념일을 새로 만들었다. 명절뿐 아니라 매년 봄과 가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산소 근처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여는 것이었다. 첫 모임에는 형제들만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와 손주들까지 함께하는 큰 가족 행사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철저했다.
공무원 연금 외에도 40대부터 꾸준히 넣어둔 개인연금 덕분에 노후의 생활비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명환 씨가 더 신경 쓴 건 부담 없는 관계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너희 가정을 먼저 세워라. 나는 내 몫을 준비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퇴직금을 전부 자녀에게 넘기지 않고 일정 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겼다. 그 덕분에 그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립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을 찾는다. 강압도 없고 의무감도 아니다. 김명환 씨는 항상 명절상을 준비할 때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쓴다. 직접 반찬을 다 해놓기보다는 함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손주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내가 준비한 노후구나. 몇 년 전 친구 한 명이 외롭게 명절을 보낸 후 술자리에서 울며 말했다. 명환아, 너는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했냐? 명환 씨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더라. 나는 관계를 저축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명환 씨의 이야기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안 때문에 가족의 정서적 관계를 뒤로 미루고 있다. 하지만 명환 씨는 그 반대였다. 그는 돈보다 관계를 먼저 준비했고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첫 번째는 경제적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한다. 김명환 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피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준비했고 동시에 가족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다. 그의 집은 여전히 명절마다 따뜻한 밥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지난 설날 김명환 씨는 상을 차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잘했지? 이 집이 아직도 웃음으로 가득한 걸 보니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준비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그 짧은 대화 속에 그의 노후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 여러분, 김명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는 특별한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돈만이 노후 준비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다. 덕분에 지금 그는 외롭지 않다. 그의 식탁 위에는 빈 접시가 아닌 가족의 손길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다. 올해도 봄이 오면 그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큰 재산이야. 그 순간 그의 노후 준비는 완성된다. 돈이 아닌 사람, 외로운 식탁이 아닌 웃음소리로 채워진 집. 김명환 씨는 오늘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자매 관계가 급격히 느슨해지는 현상은 박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0살 이상 노인 중 부모 사후 형제와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7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명절을 혼자 보내는 고령층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5명 중 1명꼴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한국 가구의 체감 생활비는 10년 전보다 약 40%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 가계 부채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지고 형제자매 간 연락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한 Late Life Sibling Relationship Study에서도 부모가 사망한 후 형제 간 연락 빈도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부모가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전체 참여자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노년기 가족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는데 부모 사후 3년 이내에 형제 간 정기적인 만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경제적 불안정과 거주 지역의 분산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절을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우선순위 재편성으로 해석합니다. 한 해외 노년 심리 연구팀은 결혼,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과 같은 요인들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이 관계보다 먼저 고려되는 시대적 상황이 형제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고령층 조사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드러납니다. 부모 사후 형제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노인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 형편의 차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물리적 거리, 정서적 소모를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사랑이 식었다고 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만날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가족사회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3분의 1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내외 통계를 종합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부모가 사라진 이후의 형제자매 관계는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 왔다고 믿었던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박영수 씨의 명절 빈 식탁은 그저 한 가정의 풍경이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노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빠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살 이상이며 그중 3분의 1이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해외 노년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혈연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의도적인 노력이 그것을 지탱합니다.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가족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가족의 거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실천과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되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의도적인 안부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득 생각날 때 형제자매에게 잘 지내지?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지자체들도 이런 개인의 노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가족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형제자매 간 소통을 촉진하는 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은 노인 가족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형제자매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마음을 잇는 전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형제자매와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무료 통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 가족 네트워크법을 통해 부모 사후에도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정기 모임과 상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가족 연결 바우처를 지급해 일정 금액을 형제자매 간 만남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Family Re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사망 후 3년 이내 형제자매가 관계 단절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가족 관계를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두지 않고 사회적 자원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 관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만남이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된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관계를 되살리고 외로운 식탁을 따뜻한 웃음으로 채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가족의 온기를 지켜내는 힘은 제도와 지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것을 살려내는 건 우리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빈 접시 위에 놓인 그리움, 따뜻한 손길이 머무는 식탁, 사랑은 멀어져도 마음은 남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명절 아침, 빈 접시 하나만 남은 식탁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박영수 씨. 그리고 작은 노력과 준비로 가족의 웃음을 지켜낸 김명환 씨.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쪽은 준비하지 못한 채 외로움과 단절을 맞았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저축하며 따뜻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먼저 연락을 하고 작은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가족의 온기를 지켜낸 김명환 씨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그 이름, 그 얼굴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 줄의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외로운 식탁을 웃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사랑을 잇는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은퇴한 지 2년 된 59세 남성이 가족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성공한 사장님처럼 살아가려다 결국 집 한 채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체면, 언젠가 내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시선, 한때의 영광,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가장으로 불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씨는 64시다. 한때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 부장으로 불렸다. 매일 정장을 입고 회색 BMW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2022년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은 4억 원. 평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돈은 가족의 노후와 그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돈은 빛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BMW 한 대와 갈라진 가족뿐이었다. 퇴직 직후 성진 씨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받는 부장님이라 생각했다. 아내 윤미 씨가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어? 아직은 괜찮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명절이면 그는 늘 백화점으로 향했다. 부모님, 처가, 친척 선물을 준비하며 통장을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은 겉이 반이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2023년 설날 윤미 씨가 계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진짜 확인해 봤어? 알아, 걱정 마. 아직 충분해. 그 대답은 현실을 가린 자존심이었다. 문제는 은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남은 돈 일부로 작은 와인 바를 열었다. 회사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만 와도 손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년도 되지 않아 매장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수억 원의 대출과 쌓여가는 이자 고지서였다. 어느 날 밤 윤미 씨가 식탁에 고지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이제 BMW 팔자. 지금이라도 팔면 빚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팔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박 부장이 망했다고. 난 그 꼴 못 봐. 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2025년 봄, 통장 잔액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날 밤, 고등학생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나 이번 달까지만 학원 다닐게. 엄마 힘든 거 다 보여. 성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체면으로는 애 미래 못 지켜.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BMW 키를 손에 쥐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기업 시절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박 부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모임 날, 그는 낡은 BMW를 닫고 달인 셔츠를 입었다. 윤미 씨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만난다고 했지? 강남 호텔 뷔페 후배들이 잡았다네.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없어 보이면 안 돼. 난 그래도 부장이었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후배들은 그를 여전히 부장님이라 불렀다. 예전엔 전설이셨죠. 하루 매출 억대 찍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긁히는 카드 소리. 집으로 돌아온 밤, 윤미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손을 떨었다. 이번 달 카드값 500이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성진 씨는 말없이 BMW 키를 쥔 손을 내려다 봤다. 몇 달 뒤 대출 이자는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담보 압류 절차 착수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윤미 씨는 이삿짐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성진 씨는 낡은 BMW 옆에서 중얼거렸다. 차라도 지키면 사람들이 덜 불쌍하게 보겠지.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집은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남은 건 체면을 위해 끝까지 붙잡은 외제차 한 대와 무너진 그의 노후뿐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인 김태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부부가 평생 모은 8천만 원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태수 씨에게도 주변에서 숱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대세라던데 내 인맥이면 무슨 가게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노후는 다시 못 세운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20년 가까이 몰고 다닌 외제차를 중고로 팔았다.
주변에서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세금, 보험료, 유지비만 해도 한 해에 7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죠. 아내 이정희 씨와의 첫 대화도 인상적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부부는 식탁 위에 전 재산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돈 얘기하자. 이 돈은 우리 둘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그날 두 사람은 3억 원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 태수 씨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소비 기준을 철저히 낮춘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지만 퇴직 첫 설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소박한 건강식 세트를 준비했다. 형제들이 부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체면은 잠깐이고 노후는 평생이에요. 이 작은 변화는 부부의 대화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심이 됐다. 은퇴 2년 차, 그는 정부의 은퇴자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받은 첫 조언은 명확했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며 현금 흐름을 체크했다. 점심을 외식 대신 집밥으로 바꾸고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함을 잃는 대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25년 한국의 물가는 치솟고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은퇴자가 빚과 생활비 사이에서 허덕일 때 태수 씨 부부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달 국민연금 180만 원과 소득형 전환연금에서 나오는 9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고 비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딸 소연 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안해? 친구들 집은 요즘 돈 문제로 분위기가 항상 싸늘하다던데. 그 말에 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야. 우리는 불안부터 막은 거야. 태수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다. 낡은 아파트, 중고차 한 대,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겨울이었다. 부부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윤미 씨가 말했다. 당신, 부장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안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태수 씨는 은퇴 후에도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작은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박성진 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60대 가구 중 40%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은 2년 전 대비 평균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정 수입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구매력에서 평균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은퇴 후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가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글로벌 재무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의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부르며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체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 심리가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과 부동산 같은 상징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은 해외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연구 프로젝트는 은퇴 후 차량 유지비와 체면, 소비를 줄이지 않은 가구의 평균 파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장기 패널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20% 이상을 초기 2년 동안 비필수 소비에 사용한 집단이 이후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적 자산 유지가 재정적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박성진 씨 사례와도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무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실수는 수익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런 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 체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박성진 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국 가계 재정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60대 가구의 42%는 퇴직 후 3년 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년 전 대비 6% 이상 높아졌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요금은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구매력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수입 없이 체면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은퇴 후 재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은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퇴직금의 20% 이상을 체면과 상징적 소비에 사용한 가구가 이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명품 소비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않은 은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파산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량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프로젝트에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유지한 가구의 70%가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며, 이 기간의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 자산 유지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소통 부재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씨의 사례는 이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재정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낡은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의 소비가 빚을 만들고 그 빚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반대로 해외 통계는 반대의 길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체면, 소비를 줄인 가구는 10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은 이 경고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연금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뒤흔드는 시대. 그 무게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박성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체면은 빛나도 사랑은 더 깊어야 한다.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야 한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붙잡다. 결국 가족과 삶을 잃은 박성진 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불안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노후의 작은 행복을 지켜낸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리지 않으신가요? 성진 씨는 낡은 BMW를 지키며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차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외제차 대신 가족을 붙잡고 화려한 소비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크지 않아도 따뜻했고 통장은 두껍지 않아도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외형도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 아닐까요?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미소와 손길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보다 소중한 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온기이고 BMW의 로고보다 값진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모두 태수 씨처럼 사랑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체면이 아니라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가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분명 절약하면서 사는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큰돈 쓴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대체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부산에 사는 62세 김영자 씨는 매달 생활비를 아껴 쓰는데도 한 달이 끝나면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손주 생일에 작은 선물, 친구 돌잔치에 낸 축의금, 하루 한 잔의 커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소비들이 모여 어느새 노후를 흔드는 구멍이 되어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알지 못한 채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하나의 선택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7세 윤상우 씨는 매달 초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그와 반비례하게 불안은 커져만 간다. 손에 든 지갑은 가볍다 못해 허전하다. 그 지갑은 이제 텅 빈 노후라는 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됐다. 윤 씨는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35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62세 명예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3천만 원이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비한 기념패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여보,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윤 씨도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걱정 없이 살자. 그때만 해도 그의 지갑은 묵직했고 마음도 든든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지갑은 텅 비어 있다. 더 무서운 건 윤 씨 본인이 말하는 한마디였다. 난 큰돈 쓴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퇴직 후 첫 해 윤 씨의 일상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새벽 알람 대신 햇살에 눈을 뜨고 아내와 함께 천천히 아침을 차리는 여유. 평생 회사와 집을 오가며 보낸 그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윤 씨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약속했다. 할아버지가 뭐든 다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처음엔 작은 장난감 하나였다. 아기 신발 한 켤레, 귀여운 모자. 하지만 손주는 빠르게 자랐다. 첫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용돈 봉투가 오가고 학원비 일부를 보태주면서 윤 씨의 마음은 뿌듯했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엔 뭐 사줄 거예요? 그 말은 귀여웠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를 살짝 무겁게 눌렀다. 아내도 가볍게 농담했다. 당신 이번 달은 또 뭐 사줄 거야?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럴 때 쓰려고 평생 일했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다. 관계도 문제였다. 퇴직 후 연락이 뜸해진 회사 동료들이 있는 반면 동창 모임의 연락은 오히려 늘어났다. 상호야, 이번에 민호 아들 결혼한다. 너 빠지면 섭섭하다. 이번 주말 영철이 칠순이야. 얼굴 좀 보여. 윤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체면도 있었다. 축의금은 항상 남들 수준에 맞춰 10만 원 이상.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카드가 나왔다. 오늘은 내가 사라. 내가 있으면 우리 든든하잖아.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에 윤 씨는 한사코 웃으며 결제했다. 그렇게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관계 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랜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모여 퇴직금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집 문제는 결정타였다. 퇴직 후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도심 떠나서 조금 작은 집으로 갈까? 관리비도 덜고 공기도 좋은 데서 살자. 하지만 윤 씨는 단호했다.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 동네에 떠나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말했다. 이번엔 월세로 전환해야겠어요. 보증금 줄이고 월세는 120만 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뭐 우리가 그 정도는 내지. 하지만 매달 나가는 120만 원은 퇴직자에게 너무 무거운 숫자였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고정비만 200만 원을 넘었다.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려 할 때 윤 씨는 먼저 통장을 열어봤다. 이번 달은 좀 참자. 다음 달에 가도 되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렇게 미룬 병원비는 결국 아내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려워하게 됐다. 퇴직금 5억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난 진짜 큰돈 쓴 적이 없다니까. 새 차를 산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매일 마셨던 카페에 커피 2잔, 손주에게 쓴 작은 선물, 친구 모임의 식사비, 그리고 월세. 그 사소한 것들이 조용히 그의 지갑을 비우고 있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윤 씨는 계산대 앞에서 멈췄다. 장바구니 속엔 손주 과자와 장난감이 또 담겨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진짜 이거 다 필요해? 윤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쓰는 돈은 필요라기보다 습관이었다는 걸. 가장 가슴 아픈 건 지난해 겨울이었다. 손주가 독감으로 입원해야 했는데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윤 씨는 대답 대신 지갑을 열었다. 잔액은 28만 원. 결국 그는 카드론을 신청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지갑은 한없이 가벼웠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후회도 분노도 아닌 공허한 한숨이었다. 퇴직식 날의 든든함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았다. 요즘 윤 씨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도대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러다 거실 서랍에 놓인 낡은 지갑을 본다. 그 지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지난 5년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빳빳했던 퇴직금의 무게 대신 사소한 소비와 습관이 남긴 가벼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두려움. 노후의 가난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윤 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준다. 작은 선택, 사소한 지출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지갑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사는 66세 장은철 씨는 은퇴 후 누구보다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국내 유명 전자회사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5억 5천만 원,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장 씨는 아내와 매주 저녁 식탁에서 미래 회의를 열었습니다. 둘만의 규칙이 있었죠. 우리의 70대는 지금부터 만든다. 매달 가계부를 함께 펼쳐보며 생활비, 고정비, 소비 패턴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철 씨, 이 집은 너무 커. 관리비만 매달 40만 원이야. 지금 옮기자. 그래. 지금 옮겨야 나중에 편하지. 그들은 퇴직 3년 전 과감히 도심의 35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23평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관리비와 유지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그 차액을 고스란히 노후 생활비 계좌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왜 벌써 줄이냐고 했지만 장 씨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늙기 전에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손주 사랑도 남달랐지만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약속장이야. 장난감은 1년에 2번 대신 매주 토요일엔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거야. 그는 돈 대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매주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계절마다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물건보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아네요. 참 따뜻하게 자랐어요. 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잊혀져도 같이 걸었던 길은 남으니까요. 관계 유지에서도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그는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어 한 명씩 안부를 묻고 진짜 소중한 친구를 골랐습니다. 영수야, 우리 둘만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내 얘기 듣고 싶다. 그는 모임을 줄이고 깊은 관계만 남겼습니다. 축의금도 바꿨습니다. 무조건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친밀도에 맞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해했습니다. 은철아,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퇴직 후 그는 가장 먼저 고정비 다이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자동이체 서비스, 보험 상품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구독을 해지하고 매달 5만 원씩 나가던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중단했습니다. 작은 절약이었지만 그 덕분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아꼈습니다. 또한 그는 무소비 데이를 부부가 함께 실천했습니다. 매달 5일 지갑을 열지 않는 날을 정해 그날은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책과 독서를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안 쓰는 하루가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하루가 자유롭구나. 그의 삶이 특별히 빛난 건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퇴직 2년 후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년배들이 병원비 앞에서 망설일 때 장 씨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준비했잖아. 그는 의료비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회복하면서 말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했어.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야. 장 씨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상태구나. 지금의 그는 매일 아침 텅 빈 지갑이 아니라 가볍지만 든든한 지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그의 인생의 증거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은철아, 넌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냐? 우리랑 같은 퇴직자인데 왜 넌 불안하지가 않냐? 장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미리 가벼워지는 연습을 했거든. 덜 쓰는 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거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윤상우 씨 같은 상황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약 45%가 매달 적자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큰돈을 쓴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액 지출과 관계 유지비, 손주 관련 소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같은 패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노후경제연구소에서도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48%는 월 평균 소비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지출에서 발생한다고 답했고 특히 손주와의 관계 유지, 사회적 체면을 위한 모임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은퇴 후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예측 불가능한 소액의 누적 소비로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소비가 대부분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행복관계 유지, 사소한 기쁨을 위한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재정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해외 연구들은 고정비의 부담이 노후 파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국 노후경제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도심 고가의 주택을 유지한 가구가 10년 내에 재정 위기를 겪을 확률은 주거비를 30% 이상 줄인 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고정비가 월 생활비의 50%를 넘을 경우 자산 소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상호 씨가 월세 전환 이후 빠르게 재정 불안을 겪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5년을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황금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주거비와 생활비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이후에 소비 패턴이 고착돼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적 요인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년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5분 이하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정형 소비를 할 확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소한 소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가구의 비필수 소비 비율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평균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상호 씨가 손주 선물과 모임 비용에 의존하며 작은 기쁨을 소비로 채우려 했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를 감정값 소비라고 부르며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마음의 공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외 연금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을 유지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지출의 자각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은퇴 후 10년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한 가구는 공통적으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매달 점검하고 특히 작은 지출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습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재정 위기를 겪은 가구의 70%는 지출의 절반 이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상호 씨가 말한 큰돈 쓴 기억이 없다는 말과 정확히 겹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의 가난은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작은 무의식의 누적이다. 더불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의 평균 자산 소진 속도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2.3배 빠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전 5년부터 가계 점검과 소비 재설계를 시작한 부부는 은퇴 후 15년이 지나도 생활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78%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한 가구는 10년 이내 자산의 60% 이상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상호 씨처럼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 재정 안정은 수익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시작되고 그 지출 관리의 핵심은 큰돈이 아닌 작은 소비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 해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인비저블 드라이브 AIM 보이지 않는 누수라고 부릅니다. 윤상호 씨의 사례는 그 개념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퇴직금 5억이 사라진 이유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매일같이 열렸던 작은 지갑이었으니까요. 해외 연구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를 의식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다음 10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조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거대한 절약이 아니라 작은 구조의 재설계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후재무설계 지원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을 제공하며 실제 가계부 분석과 지출 점검을 통해 생활비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니어 생활경제학교를 운영해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교육과 절약 실습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카드 명세서를 색칠하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자동이체 점검을 통해 숨은 고정비를 찾아내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르신 자산관리 컨설팅은 특히 월세 전환 가구나 고정비 부담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절감 계획을 세워주며 실제로 참가자의 70% 이상이 6개월 이내 생활비를 평균 25%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년 가계 점검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은퇴자 가구의 월별 지출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불필요한 소비 항목이 발견되면 무료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에이징 웰 앳 홈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목표로 소형주택 이전을 지원하며 이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노년층의 주거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각주 정부에서 시니어 스펜딩 오딧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자 가구가 매년 한 번 지출을 공개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재정 파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니어 무소비 챌린지를 통해 한 달 중 하루를 지갑 닫는 날로 지정하고 참가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여 절약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참가자 중 상당수는 돈을 안 쓰는 하루가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경험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선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을 손주와 공유하는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손주 관련 소비를 줄이면서도 관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캐나다 노년경제연구소는 노후의 소비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전환이며 돈보다 시간을 투자할 때 재정과 관계가 함께 안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보이는 소비와 보이지 않는 소비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첫 5년은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무소비 데이를 실천하며 소비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보고 카드 명세서 색칠을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정비를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의 법과 정책, 국내 지자체의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무설계 서비스, 일본의 노년 가계 점검법, 영국의 소형주택 이전 지원, 미국의 연간 소비 감사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같아요.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갑을 한 번 덜 여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텅 빈 지갑 속에 잊고 있던 내 삶이 있었다. 가벼운 지갑 속에 채워지는 건 평온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평생을 일해 모은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어느 날 문득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난 큰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지출 관계를 위한 비용, 습관처럼 반복된 소비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무너뜨렸죠. 그와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길 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체면보다 마음을 남겼던 그는 작은 집과 작은 소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발견하며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재테크도 엄청난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갑을 여는 순간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익숙한 습관과 눈치에 맡겼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지갑은 어떤가요? 무겁지만 불안한가요? 아니면 가볍지만 든든한가요? 우리의 노후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지갑을 덜 열어보세요. 덜 쓴다는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 오늘의 작은 절약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노후, 돈이 아닌 마음으로 채워진 평온한 날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돈의 그릇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28살의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매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독립은 꿈도 못 꾼다고 고백한 이야기. 더 충격적인 건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단순히 청년들의 이야기에만 해당될까요?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녀의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결국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현실. 서울 외곽에서 만난 62세 아버지는 은퇴 후 이제야 내 삶을 살 줄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자립하지 못한 자식의 생활비 부담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협하는 이 의존의 사슬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끊어낼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2층. 저녁 7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성철 씨의 집 거실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방 안에는 올해 32이 된 그의 아들 민수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데스크탑은 10년이 넘은 모델이었다. 성능은 이미 한참 전의 시대에 뒤처졌지만 민수는 그 컴퓨터 앞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야, 밥은 먹었냐? 성철 씨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대답 대신 낮고 건조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문이 반쯤 열리고 초점 없는 눈빛에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지, 조금 이따 먹을게요. 게임 끝나면 그 말 끝에는 묘한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의 어깨 위로 쌓여있는 담배 꽁초와 흐릿하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이 한순간에 성철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성철 씨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이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5억 5천만 원의 퇴직금으로 아내와의 노후를 설계하고 작은 시골집을 마련해 한적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민수의 삶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업까지 이어진 시간이 길어지자 민수는 점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다. 처음엔 잠깐 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첫 직장마저 3개월 만에 그만둔 민수는 그 이후 아르바이트 외에는 어떤 일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아버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던 그 한마디가 성철 씨의 머릿속을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자책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더 일찍 독립시키는 게 맞았을까? 민수의 방 앞에서 멈칫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단순히 문을 열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실패의 무게였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내는 조용히 민수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저녁 식탁은 늘 3사람이 아닌 2사람만의 자리였다. 성철 씨는 아들의 방문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의 32이 이렇게 흘러도 괜찮은가라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던 지난봄 민수의 친구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 성훈이 이번에 결혼한대요. 신혼집도 샀다네요. 민수가 건넨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성철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쌓여가는 연기와 타들어가는 담배 꽁초가 그의 방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착각을 주었다. 성철 씨는 퇴직 후 남은 돈으로 민수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물가는 오르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대로라면 2년 후엔 남는 게 없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버텨온 이유는 가족의 안정된 미래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손에 쥔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을 향한 미안함뿐이었다. 민수의 방에는 아직도 10년 된 컴퓨터가 놓여 있다. 화면 속에서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고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철 씨는 생각한다. 저 방 문을 열면 과연 내 아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성철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민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다 써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작은 증거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주택의 정원에는 손수 가꾼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과거 35년 동안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호 씨는 30 중반에 큰 결심을 했다. 당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지만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별도의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적립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작은 월세집에서 시작한 부부의 삶은 검소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영호 씨는 더 큰 선택을 했다.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지원하되 졸업 후에는 반드시 독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잃어가면서까지 너희를 붙잡고 싶진 않다. 너희가 스스로 서는 게 진짜 사랑이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이해했고 결국 두 아이는 졸업 후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 영호 씨는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진 5억 8천만 원의 퇴직금 중 절반을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소형 상가에 투자했다. 그는 주변의 한탕 투자 유혹을 철저히 무시했다. 은퇴 직전 주변 동료 중 몇몇은 주식과 부동산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꾸준함과 안정성을 택했다. 빠르게 벌고 있는 돈보다 오래 지키는 돈이 진짜 자산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은퇴 7년 차에 접어든 그는 매달 연금과 상가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부부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었다. 지난 겨울 아들 가족이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다. 따뜻한 거실에서 손주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호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웃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내는 말없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영호 씨는 요즘 지역 복지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재정관리 강의를 한다. 그는 강의 때마다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심하고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의 이 한마디에 많은 60대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 씨의 집 작은 방 한쪽에는 아직도 20년 전 아들이 쓰던 낡은 책상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담배꽁초 대신 손주가 그린 그림과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 위에 쌓인 건 후회가 아닌 평온이었다. 그는 가끔 생각한다.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행운만은 아니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가 만든 결과였다. 오늘도 영호 씨는 텃밭에 물을 주며 아내에게 말한다. 우린 참 잘했지? 우리 길을 제대로 걸어온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는 냉정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살 전후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월세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중 약 44만 명은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한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에서 48%로 급증했으며 북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18세에서
29세 청년 중 52%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중 40% 이상은 월세나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세대 의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고용 불안정은 청년층의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며 실제로 글로벌 주택 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 소득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한국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이후 아파트 평균 가격이 70% 이상 상승했으며 전세와 월세 또한 동반 상승해 청년층이 독립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해외 노후 재정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장기적인 경제 의존이 부모의 은퇴 자산을 평균 25%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감소는 은퇴 이후 빈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자녀의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 자산의 소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 위기로 연결지으며 경고합니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소비와 생산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부양 부담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5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분석들은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세대가 마주한 이 의존의 구조는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심각한 과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십 년 후에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균열과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가족 간의 재정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현실적인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의 불필요한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가족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과 청년 자녀가 함께 참여해 가계 재정 점검과 독립 계획을 세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세대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자녀는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재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 자립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월세 지원과 취업 연계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부모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은퇴 가정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대별 금융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년층의 독립을 촉진하고 부모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분리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청년이 부모와 근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세대 간 자산 보호법을 시행해 부모의 은퇴 자금이 자녀 지원으로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부모 세대의 재정적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하고 청년층의 독립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세대 노후 안전망 강화 계획을 통해 성인 자녀 지원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상담 서비스와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은퇴자 대상 노후 자산 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실질적인 재무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해외 사례에서 검증된 정책 방향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부모의 노후를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면 늦은 시점에서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낡은 방 한쪽 담배 연기 가득한 공기. 햇살이 드는 작은 텃밭 웃음소리 가득한 마당. 우리의 선택이 그 길을 바꾼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삶을 보았습니다. 32의 아들을 품고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 그리고 같은 세월을 지나며 노후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낸 또 다른 부부.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채 사랑으로만 버티다 노후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함께 미래를 위해 담대한 결심을 선택해 가족의 웃음을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안, 바로 오늘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대화 하나, 오늘의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노후는 자녀에게도 가장 큰 사랑이자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진심을 담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은퇴한 지 2년 된 59세 남성이 가족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성공한 사장님처럼 살아가려다 결국 집 한 채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체면, 언젠가 내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시선, 한때의 영광,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가장으로 불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씨는 64시다. 한때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 부장으로 불렸다. 매일 정장을 입고 회색 BMW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2022년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은 4억 원. 평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돈은 가족의 노후와 그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돈은 빛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BMW 한 대와 갈라진 가족뿐이었다. 퇴직 직후 성진 씨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받는 부장님이라 생각했다. 아내 윤미 씨가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어? 아직은 괜찮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명절이면 그는 늘 백화점으로 향했다. 부모님, 처가, 친척 선물을 준비하며 통장을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은 겉이 반이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2023년 설날 윤미 씨가 계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진짜 확인해 봤어? 알아, 걱정 마. 아직 충분해. 그 대답은 현실을 가린 자존심이었다. 문제는 은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남은 돈 일부로 작은 와인바를 열었다. 회사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만 와도 손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년도 되지 않아 매장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수억 원의 대출과 쌓여가는 이자 고지서였다. 어느 날 밤 윤미 씨가 식탁에 고지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이제 BMW 팔자. 지금이라도 팔면 빚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팔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박 부장이 망했다고. 난 그 꼴 못 봐. 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2025년 봄, 통장 잔액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날 밤, 고등학생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나 이번 달까지만 학원 다닐게. 엄마 힘든 거 다 보여. 성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체면으로는 애 미래 못 지켜.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BMW 키를 손에 쥐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기업 시절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박 부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모임 날, 그는 낡은 BMW를 닫고 달인 셔츠를 입었다. 윤미 씨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만난다고 했지? 강남 호텔 뷔페 후배들이 잡았다네.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없어 보이면 안 돼. 난 그래도 부장이었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후배들은 그를 여전히 부장님이라 불렀다. 예전엔 전설이셨죠. 하루 매출 억대 찍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긁히는 카드 소리. 집으로 돌아온 밤, 윤미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손을 떨었다. 이번 달 카드값 500이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성진 씨는 말없이 BMW 키를 쥔 손을 내려다 봤다. 몇 달 뒤 대출 이자는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담보 압류 절차 착수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윤미 씨는 이삿짐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성진 씨는 낡은 BMW 옆에서 중얼거렸다. 차라도 지키면 사람들이 덜 불쌍하게 보겠지.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집은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남은 건 체면을 위해 끝까지 붙잡은 외제차 한 대와 무너진 그의 노후뿐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인 김태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부부가 평생 모은 8천만 원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태수 씨에게도 주변에서 숱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대세라던데 내 인맥이면 무슨 가게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노후는 다시 못 세운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20년 가까이 몰고 다닌 외제차를 중고로 팔았다.
주변에서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세금, 보험료, 유지비만 해도 한 해에 7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죠. 아내 이정희 씨와의 첫 대화도 인상적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부부는 식탁 위에 전 재산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돈 얘기하자. 이 돈은 우리 둘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그날 두 사람은 3억 원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 태수 씨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소비 기준을 철저히 낮춘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지만 퇴직 첫 설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소박한 건강식 세트를 준비했다. 형제들이 부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체면은 잠깐이고 노후는 평생이에요. 이 작은 변화는 부부의 대화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심이 됐다. 은퇴 2년 차, 그는 정부의 은퇴자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받은 첫 조언은 명확했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며 현금 흐름을 체크했다. 점심을 외식 대신 집밥으로 바꾸고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함을 잃는 대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25년 한국의 물가는 치솟고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은퇴자가 빚과 생활비 사이에서 허덕일 때 태수 씨 부부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달 국민연금 180만 원과 소득형 전환연금에서 나오는 9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고 비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딸 소연 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안해? 친구들 집은 요즘 돈 문제로 분위기가 항상 싸늘하다던데. 그 말에 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야. 우리는 불안부터 막은 거야. 태수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다. 낡은 아파트, 중고차 한 대,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겨울이었다. 부부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윤미 씨가 말했다. 당신, 부장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안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태수 씨는 은퇴 후에도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작은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박성진 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60대 가구 중 40%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은 2년 전 대비 평균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정수입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구매력에서 평균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은퇴 후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가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글로벌 재무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의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부르며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체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 심리가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과 부동산 같은 상징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은 해외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연구 프로젝트는 은퇴 후 차량 유지비와 체면, 소비를 줄이지 않은 가구의 평균 파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장기 패널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20% 이상을 초기 2년 동안 비필수 소비에 사용한 집단이 이후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적 자산 유지가 재정적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박성진 씨 사례와도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무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실수는 수익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런 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 체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박성진 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국 가계 재정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60대 가구의 42%는 퇴직 후 3년 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년 전 대비 6% 이상 높아졌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요금은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구매력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수입 없이 체면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은퇴 후 재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은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퇴직금의 20% 이상을 체면과 상징적 소비에 사용한 가구가 이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명품 소비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않은 은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파산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량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프로젝트에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유지한 가구의 70%가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며, 이 기간의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 자산 유지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소통 부재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씨의 사례는 이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재정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낡은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의 소비가 빚을 만들고 그 빚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반대로 해외 통계는 반대의 길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체면, 소비를 줄인 가구는 10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은 이 경고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연금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뒤흔드는 시대. 그 무게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박성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체면은 빛나도 사랑은 더 깊어야 한다.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야 한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붙잡다. 결국 가족과 삶을 잃은 박성진 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불안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노후의 작은